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 차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게 무엇을 주고받느냐가 관건이지만 한국과 중국도 여전히 주요 역할 위치에 있다는 어피니언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멕시코 벽쌓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텍사스주 엘파소를 방문합니다. 엘파소의 공화당 시장은 국경에 울타리를 쌓은 뒤 엘파소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합니다. 멕시코 벽 쌓는 예산안이 책정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또 문을 닫을 위기입니다. 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국경에 접한 지역구 의회 멤버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경 근처 땅 주인들도 벽 쌓기에는 반대합니다. 2명의 민주당 여성 상원 의원이 추가로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합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 자유의 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페이스와 미투 무브먼트 스캔들에 휩싸인 버지니아주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사임 압박은 여전합니다. 블랙페이스를 했다는 이유로 사임 압력을 받는 주지사는 백인으로 태어나 어렴풋하게 알았던 인종차별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세금 환불을 받는 사람이 25% 줄어들었고 액수도 적어지자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납세자의 비난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아마존 제프 베조스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격투기 결과를 세계가 지켜봅니다. 넷플릭스의 영화 로마가 영국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은 굉장히 추웠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밖에서 비도 아니고 눈이었어요. 그 정도의 화면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그렇게 눈 오는 가운데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뒤에서 주말에도 이번 주 15일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제 벽 쌓는 기금에 관해서 그게 안 되면 이제 또 연방정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탑뉴스였고 역시 한국과 미국 관련 그 중요한 탑뉴스는 오늘의 미국 금요일에 끝난 뒤에 대통령이 하노이다라고 얘기한 뒤에 그 하노이와 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8.2% 올린 거죠. 서명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방위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 5년 동안에 늘 5년씩 해서 바로 이번 전에 5년은 5.3%가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1년에 8.2%니까 많이 오른 거죠. 물론 올해 말에 다시 협상을 할 때 전혀 안 오를 수도 있고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후자가 좀 짐작하기 쉬운 그런 그 결과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한국에서의 반응도 미국 언론이 많이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쨌든 1년으로 한 것은 정부가 실패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부 측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미국의 국제관계, 세계에 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것이라도 8.2% 인상이라도 완결시켰어야지만 됐다. 1년이라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노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필 하노이냐 공산국가의 수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는요. 미국이 다낭을 원했어도 크게 북한에게 양보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양보는 양보죠. 북한이 원했으니까 하노이를. 그러나 작은 양보라고 보고 심지어 블룸버그 뉴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낭이던 하노이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도 전하는데 북한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베트남 정상과 정상회담도 있고 그러려면은 거리상으로나 또 그 하노이의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북한은 편하잖아요. 또 세계 무대에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있는 베트남 정상과의 회담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이슈가 될 텐데 하노이에서 한다. 이 괜찮잖아요. 그 그림이.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베트남 전쟁할 때 제일 먼저 미군이 도착했었던 곳이 다낭이고 뭐 무역 거래도 그렇지만 거기가 항구고 하니까. 그런데 또 그 미군 기지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다낭을 가기도 했고 해서 원하기는 원했지만 아마 이것을 양보하고 뭔가를 미국에서도 받아냈겠죠.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실린 한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하월이라고 이분은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 특히 이제 그 동아시아 뭐 한반도 문제 전문가거든요. 1차 정상회담이나 2차 정상회담이나 같은 플러스의 같은 이슈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잖아요. 지금 뭐 비건 대표가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게 미국식으로 됐다 하고는 들리지 않거든요. 또 물론 북한에서는 한국에서는 미국식은 그거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중국의 역할이 남아있고 한국의 역할도 남아있다 하는 게 이제 헤드라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성공을 하려면 워싱턴에서도 뭔가를 주고 또 북한에서도 뭔가를 줘야지 되는데 중요한 정말로 싱가포르 회담 그 자체도 그 중요한 것이죠. 성과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그림 자체가 북한을 밖으로 나오게 했고 어쨌든 핵을 포기를 한다는 진정성 여부는 앞으로 더 행동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 의사를 비친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비핵화와 연관돼서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완전히 성공한 회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평양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는 분명히 하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전부 없애버리겠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핵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고 워싱턴은 단어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CVID 이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합의 못 본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 합의는 못 본 것 같고 그러면은 평양이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를 하는 걸음을 내딛는다고 할 때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중대한 양보라고 하면은 경제 제재를 좀 풀어주는 것도 군사 합동 훈련을 일단 중지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전문가는 작은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워싱턴과 평양에 어떤 연락사무소를 주는 것. 이게 무슨 일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요,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릴게요. 이어폰으로 들어오는 볼륨, 그것을 종이가, 세상에, 저 단추는 플라스틱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힌 것이고, 이 종이는 제가 여러분들께 라디오라서 보이지가 않지만, 그 키워드를 적어 놓은, 뭐 그런 종인데, 그 얇은 종이가 올렸어요. 그 단추를 올려버리니까 그렇게 큰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에종 오피스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락사무소가 설치돼도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의문 같은 것이라고 하면은 과연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갑자기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북한의 도발적이라면서 중단시켜버린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평양으로서는 한국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작은 양보다라고 하지만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반 이외에서는 전부 그 행동을 big gift, 큰 선물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평양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2차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라도 한다던가 22,000명 이상은 줄일 수 없어요. 미국 의회에서 딱 묶어놨기 때문에 지난해 국방 예산과 같이. 그런데 지금 28,000명이니까 작은 숫자나마
줄인다고 한다던가 종전선언을 하는 이런 것들이요. 종전선언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평화조약이 더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해준다면은 이게 지금 별로 미국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다지 탐탁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지 않는다고도 했지만 그러나 뭔 일이 잘못되면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전문가의 얘기가 중국 얘기가 나옵니다. What about China? 차이나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해요. 이 두 국가도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뮤지컬 그룹이 베이징을 간 것이 이게 단순하게 문화 교류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이제 정말 헤드 투 헤드, 스테이트 투 스테이트 관계, 국가와 국가, 또 중국 공산당과 또 북한 노동당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여전히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 두 나라 사이의 직접 대화만으로서 북한 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징과 평양이 굉장히 스마일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조금이라도 어떤 형태로라도 지금보다는 좀 약하게 푼다면은 그럴 것이다 하면서 이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 북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헤라클레스적인 그 정도로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나 하나? 하고 의문표를 붙였거든요. 왜냐하면 늘 트위터로 외교를 하니까 이거 베트남에 하노이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요.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나선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없다 하고 규정시켜버리니까는요. 그래서 굉장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낙관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전혀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로버트 칼린시요. 전에 한반도 에너지 디벨롭먼트 오가니제이션이니까 한반도 에너지 개발 협력체 있잖아요. 한국말로 붙인. 거기서 이제 정책 담당관을 했었던 로버트 칼린 씨가 얘기하기를 수십 년 동안의 간격과 믿지 못하는 이런 의심,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이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하는 것으로 정말 해결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 칼럼을 쭉 읽어드리면서 그래서 어째야 한다고가 없는 거죠. 어째야 한다고, 어쩌라고는, 어떻게 해야지 한다고는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지금은 이제 bottom to top이 아니라 탑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있었느냐, 그리고 국가의 앞으로의 쭉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림 같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참 답답하다는 거죠. 잠시 뒤에는 글쎄 왜 그럴까요? 이제 사람들이 좀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좀 알아가기 시작하면 대통령은 이슈를 또 바꿉니다. 아마 이 이슈도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데 다른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멕시코에 벽 쌓는 것에 대해서 벽 쌓기가 왜 실제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는 이룰 수 없는지, 그러면 왜 대통령은 계속 그것을 고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인 이슈이거든요. 미국에 살고 계시다면 당연히 알아야지 될 이슈이기도 하고, 그 밖에 중요한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먼저 텍사스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 못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텍사스에서 발행되는 신문 휴스턴 크로니클의 사설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잡지 애틀란틱이 왜 멕시코의 벽을 짓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썼거든요. 그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또 문을 닫을 것인가, 닫을 수 있을지 닫을 수 없을지 저로서는 많은 것을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화당에서 하는 얘기 다르고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 다르고요. 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멕시코 벽 쌓기, 이민,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벽은 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특히 텍사스의 엘파소가 이제 미국의 국경이 거의 1954마일, 2000마일 되는 가운데서 가장 긴 몇백 마일의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6년도에도 뭐 민주당의 그 의원들도 다수가 뭐 반 정도 그 상원에서는 그 정도가 지지를 해서 몇백 마일, 700마일인가요? 600마일인가요? 700마일 같은데요. 그 정도 벽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쌓자. 벽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뭐 95피트 높이의 아름다운 문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울타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데는 좀 높은 데도 있고요.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불법 이민은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대통령이 엘파소에 벽을 짓고 나서 미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가 우글우글했던 곳이 지금은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됐다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엘파소의 시장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오늘도 어제도 뭐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 엘파소의 시장이 민주당이 아니에요. 공화당이거든요. 그리고 텍사스에서 발행되는 가장 큰 신문인 휴스턴 크로니클도 오늘 Welcome Mr. President, 오늘 대통령이 또 벽을 쌓아야지 된다 하면서 거기 가서 또 그 얘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엘파소가 벽 쌓고 안전해졌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범죄자들이, 강간범들이, 마약범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연설을 할 거니까 Welcome Mr. President. 그런데 엘파소에 대한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다면 환영은 하겠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론스타 스테이트 텍사스는 보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주입니다. 캠페인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7번 텍사스를 방문하고, 엘파소는 처음입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허리케인 하비가 있었을 때도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꾸만 엘파소가 벽 쌓고 나서 안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기본을 무시하는, 텍사스에서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텍사스에서 하비가 있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텍사스 주 자체의 해양 경비대가 빨리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경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혼돈을 하는 것 같다. 엘파소의 경우는 지금 2006년도 엘파소에 어떤 그 울타리 같은 것을 쌓기 전부터, 과거에는 엘파소의 범죄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런데 이 엘파소라는 곳이 정말 국경의 벽을 쌓기 전부터, 완성은 2009년도에 됐거든요.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엘파소의 어떠한 그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법 집행관들이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벽을 쌓기 이미 이전에 안전한 도시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엘파소의 시장인 드마르고, 공화당입니다. 이 시장은 또 엘파소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였던 적도 없다.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거짓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환영은 하되 그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사람들이 팩트 체크를 하면은 또 알아지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설마 대통령이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겠어? 하고 대통령을 어느 정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때는 simply 대통령이 이제 다른 이슈로 좀 덮어버린다던가 또 다른 형태로 한다던가 그렇게 행보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대통령이 텍사스에 방문객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환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Shouldn't tell lies about us. 이게 휴스턴 크로니클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틀란틱 같은 경우는 왜 그 2000마일의 벽을 쌓을 수 없는가 하는 그 리오그란데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 사이에 그 강, 거기는 이제 뭐 나무도 많고 정말 누가 따가지도 않는 배도 있고 방울뱀이 득실거리고 8푸트 길이에 또 그 야생 돼지들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이제 그 예전에 뭐 캘리포니아도 그렇지만 뭐 다 미국 땅이 아니었잖아요. 이런저런 사연으로 해서 800마일 정도 되는 그런 국경이 그 엘파소 근처에 있는데 그 많은 국경 옆이 다 민간인 땅이 많다는 거예요. 적어도 250년 그 전에 그때는 정말 스페니쉬 군인들이 있고 그럴 때였네요. 그 사람들이 이 엘파소라는 마을을 만들어서 그래서 2006년도에 그 울타리를 쌓은 그 울타리의 높이는 18피트네요. 그 울타리를 쌓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정부를 많이 그 엘파소 사람들이 고소를 했답니다. 345번 고소를 해서 그거 128마일 그 길이에 뭐 펜스를 쌓을 때 345케이스의 고소건이 있어서 아직도 지금 펜딩된 것이 있고요. 물론 엘파소 사람들도 많은 텍사스의 론 스테이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큰 정부 싫어하고 아주 그 자유로운 기업 원하고 또 자유무역을 원하고 하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민간 그 사유재산이잖아요. 이 뭐 목장이나 이런 데가 많지 않겠어요, 거기. 그래서 프라이빗 그 프로퍼리의 권리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 우리 목장에 막 담이 들어서고 이 담을 뭐 거쳐서 뭐 이런 또 뭐 자연경관이 해치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33마일 그쪽 그 밸리예요. 뭐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벽을 짓는데 1마일당 100만, 1000만, 1900만 달러, 한 2000만 달러. 거기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네요. 그렇겠네요. 방울뱀도 나오고 뭐 야생 돼지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도 안전하게 장치를 해놓고 지으려니까 그 정도 됐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땅 주인들도 싫어하고 그리고 모든 지금 애틀란틱이 알려주기는 모든 single member of Congress from the border 이 국경이 그 자신의 지역구인 모든 의회의 정치인들 그 샌디에고에서부터 다 포함을 해서 거기에는 공화당 정치인도 있어요. 텍사스의 그 윌 허드겠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런 벽 짓기에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뭐 캘리포니아주에 그 불이 날 때 아니면 또 텍사스에 허리케인이 올 때 쓸 수 있는 그런 그 비상 자금 같은 것을 통해서 벽 쌓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 의회가 대통령의 그 같은 것을 또 막아버릴 수가 있고 또 의회가 막지 않았을 때는 이게 또 민간인들이 고소를 해서 법정에서 완결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2000마일 벽을 쌓는 것은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 지역이 18피트 울타리가 있다고 하는데 더 높여서요. 30푸트짜리 벽을 짓는다고 하자. 그러면 32푸트짜리 또 그 계단이 아니고 사다리를 갖고 올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아름다운 벽을 뭐 95피트 높이의 벽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벽 쌓기에 집중을 하는가? 민주당에서는 그러자. 그럼 일부 지금 이미 쌓아놓은 그런 벽들 다 망가지고 울타리 그런 거 보수 자금으로는 어느 정도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벽을 쌓는다고 그게 효율이 없으니까 테크놀로지 같은 것을 하자. 항구와 비행기, 비행장 이런 데를 더 많이 이제 불법자들이 특히 범죄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벽을 쌓지 않은 것은 본인이 이미 캠페인에서 얘기를 했고 이것은 그 효율성 때문에는
효율성 때문보다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민자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민자가 싫기 때문에 이것은 반이민 캠페인이지 멕시코에 벽을 쌓아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자 이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들은 자기네 집들은 안전하려고 담을 싸면서 말이야. 미국 나라에는 담을 못 쌓게 해.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트럼프 대통령 정말 말 잘해 하고 하셨는데 그렇게 자신들 안전하려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리고 부자들이 그러면서도 이민을 개방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들 사업에 좋으니까 싼 임금 쓰려고 그런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기업인 가운데서는 돈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지하지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더 많고 이민에 대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리고 그런 부자 집에 담 쌓고 싼 임금으로 알면서도 불법 체류자 다 고용해서 사업해온 사람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자신인 겁니다. 대통령이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콘도미니엄 골프장을 지을 때 다 동구에서 남미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데려다가 일반 그 시세의 5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썼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10년 이상 18년까지 일하는 사람은 믿을만하다 해서 아들 뭐 골프 코스에 있는 어떤 세컨홈에 올 때 그 아들 집에 열쇠까지도 다 주고 하다가 요즘에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니까 요즘에서야 한두 명씩 이렇게 해고시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백인들이 백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일자리도 뺏고 한다는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고 그 같은 반이민 이슈 때문에 멕시코 벽 쌓기를 계속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 벽을 쌓는다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안전 같은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일반 사람들까지 오늘의 미국에서는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2월 27일과 28일에 북미 정상회담을 그 하노이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3월 달에 만나게 되는데 지금 장소가 다시 그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별장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 들리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베이징 얘기도 나오는데 3월 1일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그 많이 주장을 해왔었던 그 중국의 상품에 대해서 2천억 달러 정도죠.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관세가 10%인데 25%로 붙이는 거 결정하는 날인데 그 전에 만날 수는 없게 됐고요. 글쎄요. 3월 1일이라도 만나게 되나요? 그것도 힘들고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돌아와야지 되니까요. 어쨌든 플로리다 별장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미국에서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 거죠. 또 북한 문제도 성과가 있어야지 되고 성과가 있게 또 많이 보여야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할 때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중간 선거에서는 뭐 싱가포르 회담이 별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중국의 도움도 필요하고 분위기 좋게 지난번처럼 또 플로리다주 별장에서 할까 그런 얘기 들리고요. 세금 보고 벌써 하신 분 계시나요? 하신 분들이 막 화나신다는데요. 사실은 화날 일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냉정하게 보면. 일단은 지난해보다 리펀드 받으시는 분들이 25%가 줄어든답니다. 숫자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2월 1일까지 이제 리펀드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뭐 저도 톨보로 제가 합니다만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바로 세금 보고 하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뭐 얼마가 리펀이다 얼마를 내라 하는 게 나오잖아요. 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지난해보다 8%덜 받는데요. 리펀드 받는 그 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IRS야 뭐 항상 그 세금을 뭐 더 걷기를 원하고 그리고 2017년도 말에 지난해가 아니라 지지난해 말에 이게 당파적으로 공화당이 그때는 상원하원이 다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해서 뭔가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법에 따라서 8%가 이제 줄어든다. 8%가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세금 감면 그 세금 개혁 법이 그 법의 또 다른 부분으로는 페이롤 체계에서 매달 눈에 띄지 않을 정도지만 뭐 10달러라도 페이책 받을 때 10달러라도 20달러라도 더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것을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면 12월 달로 합치면은 8% 정도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미리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CPA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를 쭉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뭐 8% 정도가 그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뭐 리폼 받는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것이에요. 먼저 받으나 나중에 받으나. 그럼 그렇게 보면은 세금 개혁안으로 해서 나 더 받게 해준다 그러더니 더 받은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실 수는 있겠네요.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먼저 받은 것이지. 그럼 세금 감면으로 내가 혜택을 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나는 것은 맞네요. 그 세금 개혁안 이런 법안을 공화당이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여러분들 모두 그것으로서 큰 이득을 볼 겁니다. 부자 되실 겁니다. 하고 홍보를 했는데 부자는 뭔 부자? 그 공화당과 대통령이 본인들 홍보만 한 거잖아. 이래서 지금 그 세금 보고 하신 분들이 화가 많이 났다 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려야지 되는데요. 그 내용들이 어디 갔나요? 네. 버지니아주 말씀을 조금 드려야지 되는데, 제가 뒤에다가 다 넣어버린 것 같네요. 그런가요?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까요? 버지니아주에서 지금 그 주지사, 부지사, 검찰총장이 두 사람은 주지사와 검찰총장은 블랙 페이스를 했다고 얼굴에 뭐 검은 칠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물러나라.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1850년대도 아닌데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비난을 받고 있고 부지사는 주말 사이에 2000년도와 2004년도 그러니까 본인이 결혼하기 전이에요. 20살 때와 25살 때 여성들을 폭행 내지는 뭐 그런 관련된 미투 관련해서 물러나라 하는데 주말에는 그쪽에 그 버지니아주의 대표들이 물러나야 된다. 아니면 탄핵하겠다 하더니 오늘은 조금 뒤로 물러섰고요. 그에 비해서 공화당의 여러 정치인들은 이 미투의 그 지적을 받고 있는 부지사의 경우는 39살 아주 젊어요. 흑인이고 그리고 세 사람 전부 민주당이고 지금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지사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본인이 내가 백인으로 정말 특권으로 인종에 있어서는 그렇게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런 무렵에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어떤 빌리진 마이클 잭슨 댄스 컨테스트 같은 것도 하고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블랙페이스라는 것이 얼마나 블랙이나 다른 인종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인지를 내가 미처 머리로만 알았던 것을 실제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사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버지니아주의 상원의원이요. 팀 케인. 힐러리 클린턴과 선거 치를 때 부통령 후보였었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는 코리 부커, 또 뉴욕이 지역구인 역시 여성 상원의원이요. 크리스틴 길브랜드, 이 여성 상원의원도 예비선거에 나간다고 했고, 엘리자베스 워렌도 토요일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전부 이제 부지사는 물러나라고 하고, 블랙페이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원래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알아가는 거예요. 멕시코 벽삭기처럼 1830년도에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해서 특히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노예가 있었고
그 버지니아주의 그 로버트리 장군의 그 동상이 세워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블랙에 관한 노예제에 관한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1830년대부터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백인들이 막 얼굴에다 검은 칠하고 엔터테인먼트 하는 거예요. 입술 크게 뭐 토인이다 하면서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대통령들도 그런 것들을 즐겼고요. 그러다가 1950년도에 이건 아니지 하면서 민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싹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의 사실은 오리지널 엔터테인먼트는 백인이 얼굴 까맣게 칠하고 입술 두툼하게 하고 하면서 하는 그 뭐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블랙페이스 이런 엔터테인먼트였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민권 운동을 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는데도 1980년도에도 이렇게 그 놀이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지사는 민주당 주지사인데 라이프 로삼이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 버지니아주의 사람들을 한 40만 명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혜택을 받게 했고, 그리고 그 전국 총기협회에서는 F 학점을 받았어요. 총기는 강하게 규제를 해야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인기 있는 주지사인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사람들이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젬 베조스의 경우는 대통령의 친구인 그 친구가 운영을 하고 그 모회사도 그 친구가 CEO인 데이비 패커라는 사람과 이제 본인이 어떤 여성과 그 혼외 관계를 맺으면서 뭐 텍스팅 같은 것을 했다는 것을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먼저 그 전했고, 내셔널 인콰이어러에 전하는 것을 보도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그래서 전했고 그러자 여기서 살아남았어요. 딱 이혼 카드를 던진 거죠.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또 그 이후에도 내셔널 인콰이어를 대통령의 친한 친구가 너 아랫도리 사진 다 우리가 갖고 있는데 공개하겠어 하니까 그런 사진과 텍스트를 어떻게 입수하는가. 젬 베조스가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딱 사설 탐정들을 풀어서 조사를 하니까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너 그거 중단하지 않으면 아랫도리 사진 다 할 거야 하는데도 이 젬 베조스가 딱 그것을 털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단한 그 서바이벌 그 키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헤지 펀드를에서 회사에서도 오래 일했고 프린스턴 대학교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의 결혼을 딱 이혼으로 하고 이렇게 했고, 지금은 사실은 아마존 같은 회사, 실리콘밸리의 젬 베조스 같은 사람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을 다 해치게 하는데 1등 공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프라이버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이런 협박성, 폭로성 이런 것들을요. 해서 이게 누구 하나를 선택하려면은 젬 베조스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젬 베조스는 거기에다 대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잘해보려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워싱턴 포스트의 그 칼럼니스트인 사우디 국적의 자말 카쇼기 살해에 깊이 관여했다고 다 믿고 있는데, 그런 그 살해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그 데이비 패커라는 이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CEO도 자신도 뭐 사우디의 돈을 가지고 시사주간지 타임을 사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대통령과 잘 보여서 나쁠 게 뭐야 하고 대통령을 기쁘게 해주려고 이런 일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의 허쉬머니, 그 프레이보이 그 잡지 모델이었던 이런 여성 입막음용으로 그 캐치 앤 킬 기사를 그 여자에게 대통령과 잠잤다는 것을 사서 돈 주고 15만 달러, 그것도 대통령 돈이었고요, 결국은. 그리고는 기사를 내주지 않는 내셔널 인콰이어러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관돼 있다는 것이 지금 젬 베조스의 얘기고요. 그럼 그런 게 어디서 나갔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젬 베조스와 그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뭐 남동생인가 오빠인가 남동생인 것 같아요. 매니저도 같이 했었던 브라더예요. 아무튼 그 여성의 거기서 나왔다 하는 얘기도 있고, 결국은 이 젬 베조스는 다 이게 정부에서 관여한 거야. 트럼프 일이야 해서 트럼프 대 젬 베조스의 싸움인데 정말로 더러운 싸움이죠. 더러운 싸움이지만 이게 러시아 문제, 사우디아라비아 문제와 다 연관이 돼 있고, 이미 젬 베조스는 본인의 그래? 아랫도리 사진 털려면 털어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끝 가는 데까지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네소타에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 것 처음 봤어요, 저는. 어제 이제
연방 상원의원 법사위원회 소속이죠. 에이미 그 클로버치 의원이 나도 대선에 나가겠다. 민주당에서 지금 5번째 여성 예비선거에 나간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추운데도 그런데도 바깥에서 나간다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물론 캘리포니아주의 카멜라 해리스가 오클랜드 본인의 고향에서 할 때는 한 2만 명 모였다고 하지만 여긴 춥고 그런 장소도 없고 시골이잖아요. 그곳이. 그래서 이제 미시시피 강 있는 데서 선거 유세에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에이미 그 클로버치 이 의원의 머리에도 옷에도 전부 하얀 눈인데 그 나가겠습니다 하는 정치인을 바라보는 발을 땅에 대고 얼마나 춥겠어요. 사람들이 옷 다 완전히 나무에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여성들 머리는 눈이 막 내리다 못해서 내리면서 또 굳고 고드름 위에 또 눈이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하나 탁 날려주던데요. 아, 스노우맨과 같아 보인다. 왜 스노우맨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가로 열고 woman 했는데 왜 이 의원은 그럼 바깥에서 했는가? 이게 바로 이제 기후 변화, 민주당의 그 새로운 그 이슈잖아요. 민주당의 그 클로버처 의원은 바로 이것이 보여주는 거다. 대통령은 과학을 무시하고 나는 과학을 얘기를 한다 하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하루 전날에는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그 상원 의원도 매사추세츠가 지역구죠. 아이오와주에서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평소에도 굉장히 좀 그 과격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심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2020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자유의 몸이 아닐 수도 있다. Not even be a free person.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요즘은 모든 것들이 다 정치와 연관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그래미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61회였어요. 그런데 거기도 또 레이디 가가와 제니퍼 로페즈 이런 여성과 함께 미셸 오바마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그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던지 물론 뭐 거기에서 뭐 정치적인 얘기를 뭐 하지는 않았고요. 음악이라는 것은 컨트리 음악을 듣던 랩 뮤직을 듣던 락 뮤직을 듣던 음악은 우리 모두에게 그 공통적인 그런 쉐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주 인간 존엄성이라든가 또 기쁨, 슬픔 같은 것을 다 보여준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요. 미국의 오스카상과 비슷한 그 영국의 아카데미 그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필름이죠. 로마가 다소 산만하긴 하지만 작품상, 감독상 같은 거 받았고요. 페이보릿은 뭐 상을 받긴 받았지만 별로예요. 강혜신이었습니다.